안녕하세요. 한국사의 모순을 하나씩 벗기는 대한민국 진행을 맡은 한가운데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총 6회에 걸쳐서 한국 외교의 현실에 대해서 외교 전문가 구정원 씨하고 얘기해봤는데요. 오늘 이 시간서부터는 한국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런데 그 경제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이번 주 2013년 11월 첫 주죠. 아주 놀라울 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상에 통합진보당 해상 청구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바로 헌법재판소에 낸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 발생했다는 거죠. 근데 원래 국무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해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 대통령 어디 있습니까? 파리 가고 영국 가서 교민들이 하야하라는 촛불 시위 맞으면서 다니고 있는데 그 와중에 전자결제로 서명을 해서 11월 5일 바로 해산 청구가 헌법재판소에 들어갔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있는데 어떠세요? 우리 경제 전문가 우리 김씨 선생님은? 예, 일단 소개부터 좀 드리면 저는 그 김씨입니다. 예, 김씨고요. 그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얘기를 또 안 할래야 또 안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서 일단 경제 얘기 잠깐 하기 전에 저는 좀 황당하더라고요. 일단은 그 이런 일을 겪어보지도 않았고 사실 이제 제가 뭐 유신 시대 이런 시대 살아본 적도 없고 그렇긴 한데 그 뭐 그냥 들리는 얘기가 이게 유례 없는 초유의 그렇죠. 일이다 뭐 이렇게 되어 있고 근데 뭐 국무회의가 사실 굉장히 날치기 이른바 뭐 그런 식으로 또 이젠 국무회의에서도 날치기네요. 네, 뭐 날치기가 횡행하는 그런 시대에 좀 살고 있는데 저는 굉장히 황당했던 게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 좀 약간 뭐 다른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박원순 시장이 최근에 했던 인터뷰가 굉장히 좀 황당하더라고요. 뭐라 했는데요? 아니 그 JTBC였나요? 9시 뉴스에 인터뷰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박원순 시장이 뭐라 그랬냐면 시대가 흘러갈수록 대한민국이 점차 법치주의가 돼가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통합진보당 해상 절차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라는 그 앵커가 이제 손석희 씨지 않습니까? 그렇죠. 질문에 대답이 점차 법치주의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손석희 씨가 하는 얘기가 그러면 이제 정부 입장에서 뭐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냐 아니면 그 뭐 동의한다는 거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박원순 씨가 뭐 그렇게 얘기했죠. 뭐 정부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진짜 저는 너무 황당했던 게 뭐였냐면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 박원순 씨가 국정원 미행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까먹은 것 같아요. 그거를. 본인이 국정원 미행받으면서 막 기자회견 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런 걸 당한 사람이 앞에 나와가지고 뉴스에 나와서 점차 법치주의가 더 잘 되는 사회로 돼가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도대체 어디 누구한테 한 대 맞고 왔나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게 맞은 게 아니에요. 박근혜 정부가 네.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가 원하는 대로 박원순 시장이 전 길들였다 봐요. 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지금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란 말이잖아요. 네. 그런데 과거에도 뭐 당해산은 그 조봉환 선배 진보당 사건 그거 있었는데 그때는 이런 절차가 아니었지만 법이 없어서 근데 이거 좀 다르지만 79년도에 김영삼 의원 제명 사건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김영삼 의원이 그 당시 총재였거든, 당 총재. 네. 그때 박정희 정권에 맞서서 막 싸울 때라는 거죠. 근데 김영삼 의원을 제명한 다음에 총재를 바꿨어요. 네. 그 총재 바뀐 다음에 어떻게 됐냐? 신민당이 정권을 확 굴복했다는 거지. 즉 요런 이제 지금 통합진보당 해상 청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통합진보당 해산에 대한 목적이 워낙 진보당이 박근혜 정부 특히 박근혜 대통령한테 닭깎이 맞사고 딸 막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거에 대한 정치 보복도 있지만 또 하나는 민주당 요즘 못 싸운다고 세간에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야당답지 않다. 그러니까 야권이라 할 수 없죠 사실. 박근혜 정부에 맞서는 야당을 먼저 날려버리고 그렇지 않은 야당은 조용히 하고 있어라. 민주당 안에서도 친노와 비노 갈려서 친노만 죽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지금 박원순 시장 발언은 국정원 뭐 이런 거 미행이지만은 이분도 이 시대의 흐름을 타는 거죠. 여기서 대들다가 나도 죽을거라. 이게 전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해산에 대한 아주 또한 무서운 노림수다라는 생각 좀 드네요. 예, 민주당 보면은 좀 답답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요즘에 보면 제대로
노숙투쟁 한다고 예전에 김한길 대표가 천막만 노숙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예. 제가 시청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럼 뭐 뭘 하는지 모르겠고 무슨 장외투쟁과 뭐 국회 병행? 뭐 병행하겠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말도 하도 어려워가지고 기억도 안 나는데. 근데 뭐 밖에는 아무도 없고 그리고 뭐 저는 좀 약간 황당한 게 그 80년대 때 한창 그 시위 주도했던 그 의원들 있잖아요. 그렇죠. 뭐 소위 386이라고 이제 하는. 486이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보면은 아니 아무런 누구 입장 하나 표명하는 사람도 없고 저는 좀 되게 좀 요즘에 들어서 더 실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 이제 그 비서실장 김기춘 이런 네. 박근혜 대통령 뒤에 있는 이런 사람들의 기질 딱 보고 야당이 벌써 일부 야당이 뭐 그렇지 않은 야당 의원들도 있습니다만 진보당을 뺀 나머지 야당이 야성을 잃어가는 데 있어서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있다. 거기에 이제 꿋꿋하게 싸우고 있는 통합진보당을 죽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통합진보당만 뭐 죽으면 해산되면 끝이냐 아니라고 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시민단체 뭐 그다음에 야당 인사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통합진보당 해산 이 문제가 상당히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수 있는 문제다. 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이 문제에 관심 갖고 좀 힘을 모아주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최근에 뭐 이제 계속 통합진보당 당원들은 매일 저녁 뭐 시청에서 노숙투쟁하고 있고 촛불 집회하고 있고 여기에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많은 우리 진보 그다음에 뭐 민주 인사 사상과 정결을 떠나서 이거는 함께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요즘 통합진보당 해상 청구 이러다 보니까 재미난 좀 무서웠지만 재미난 법을 찾았습니다. 있는 법인데 아무도 몰랐던 내용이에요. 네. 집시법 5조 1항. 5조 1항은 집회 및 시위 금지를 다루는 건데 네. 여기서 누구든지 1항에서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나 시위를 주최해서는 안 된다. 라면서 그다음부터 있죠. 각 호 다음에 네. 첫 번째가 뭐라 나왔냐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는 네. 안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영원히 안 된다. 그렇죠. 집시법에 금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어떻게 되냐면 통합진보당이 만약 해산된다. 그럼 통합진보당의 강령에 비슷한 내용들을 주장하는 집회나 시위는 금지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그 강령 그 통합진보당이 주장해왔던 많은 정책들, 그렇죠. 뭐 그런 것들을 앞으로 밖에서 주장할 수가 없다. 그렇게 되는 건 정당의 목적이라고 했으면은 그 강령과 이런 데 나오지 않습니까? 그 강령에 비슷한 내용을 주장했을 경우에는 주장하는 집회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그 철도 진짜 민영화 네. 이거 반대 투쟁 못하죠. 정교조 선생님들 역사 바로 세우자 노조 탄압하지 마 이것도 못하죠. 그럼 뭐 위안부 반대, 그렇죠. 위안부 사과하라 이런 것도 안 되는 독도 그렇죠. 얘기도 못하는 거. 뭐 그다음에 뭐 통합진보당 예전에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얘기하던 게 뭐 무상의료, 그렇죠. 복지, 뭐 한마디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네. 그러니까요. 저도 놀랐어요. 이 집시법 5조 1항에 이걸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네. 생각해보니까 이 방송도 못해요. 아 그렇네요. 왜냐하면 저희가 얘기하는 게 대한민국이 자유로운 국가, 그다음에 뭐 정치도 국민을 위해서 해야 된다. 외교도 당당한 나라가 되자. 라고 했는데 이거는 통합진보당이 당당한 외교하자라는 표현은 없지만 자유로운 국가 표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이 방송도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 전 진짜 그 제가 뭐 이렇게 자세히 보지는 않았는데 보니까는 그 뭐지 통합진보당 강령을 찾아봤어요. 근데 찾아보니까 한겨레 신문에 실렸더라고. 네, 전문이 나와 있더라고요. 좋던데. 네. 그래서 또 이런 것도 신문에 나오는구나. 그래서 찾아봤더니 그것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 정전협정을 그 끝내고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던데 그걸 가지고서 위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국이 뭐 분단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아니고 지금 나 다른 거 다 모르겠는데 다른 것도 뭐 좀 다 그렇지만 정말 제일 황당했던 게 저는 그거였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제일 황당한 거 그거. 일하는 사람들이 주인 되는 세상. 아. 그럼 일하지 안 하는 사람 주인 돼야 된다는 건가? 이거 웃기잖아요. 네. 주한미군 철수 주장? 그럼 외국군 계속 있어야 돼? 이게 웃기다는 거죠. 네. 어쨌든 저희가 뭐 본방송 앞서서 통합진보당 해산에 대한 워낙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과거 독일의 나치 정권 시절에 가능했다라고 제가 있었던 일이라 들었는데 유례 없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졌습니다. 그것도 아주 치졸하고 유치한 방법으로. 그래서 저희 아대한민국을 들으시는 청취자분들께서는 내가 통합진보당 당원이 아니고 나 통합진보당 마음에 안 들어. 걔네 좀 가격한 것 같아. 그러더라도
우리 사회 민주주의를 원한다라면 함께 싸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통합진보당을 해산을 막아내야지 다음 타자들도 싸울 수 있다. 지금 통합진보당이 여기서 정권에 무참하게 탄압된다면은 그 다음 탄압은 바로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저희 본 방송과 상관없는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백당사 대머리 정문에 오리발 우라통 노가리 종필이 영상 보수대 연합 지랄통 50 60 60 30 1로 이김이 짝짝 짝지 앞에서 짝짝 조롱의 흑배지를 싸그리 쓸어서 낙지도 쓰레기장에 처박아버리고 우리네 노동자가 국회에 들어가 정치를 합시다 정치를 합시다 조롱의 흑배지를 싸그리 쓸어서 낙지도 쓰레기장에 처박아버리고 우리네 노동자가 국회에 들어가 정치를 합시다 정치를 합시다 자! 백당사 대머리 정문에 오리발 우라통 노가리 종필이 영상 보수대 연합 지랄통 50 60 60 30 1로 이김이 짝짝꿍 양키 앞에서 짝짝꿍 다쇼대 연합 짝짝꿍. 오늘 이제 경제 분야를 쭉 다룰 건데 일단은 우리 김씨 선생님이 경제사 전문이라고 하시던데 맞나요? 예, 제가 뭐 경제사에 빠삭하죠. 그럼 경제사라면은 우리나라의 경제 역사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경제사라고 했을 때는 그 한국 경제의 역사다. 그러니까 뭐 현대사라고 하면 이제 전체를 다 다루는 거지 않습니까? 뭐 정치, 경제, 사회문화 이게 다 다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경제사라고 했을 때는 그 이제 한국 경제의 역사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그 저는 이 역사를 돌아보는 게 좀 요즘에 더 중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에 그 뭐 역사 왜곡이다 이런 얘기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일본 일제시대 때 그런 역사를 미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무조건 이제 그 요즘에 인터넷 같은 데 보면은 그 경주에 무슨 어디 법회하는데 박정희 대통령 영정을 갖다가 모셔놓고 막 법회를 하는데? 예, 그러니까 불교의 어떤 절인데 미쳤구나. 그런 게 막 많더라고요. 특히 경북 지역에 굉장히 많아요. 아니 뭐 제가 뭐 지역 감정을 부추기는 이런 건 아니지만 그쪽이 고향이시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좀 역사적 사실관계들을 잘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다, 정말. 그리고 사실은 사실인 거고 또 평가할 건 평가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막 일반 그 미화하는 식으로 가면은 좀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 사실 이제 그 엄밀히 따졌을 때 이승만 대통령을 요즘에 보면은 뭐 국부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국부면은 나라의 아버지잖아. 그래, 나라의 아버지. 나라의 아버지가 하야에 있어. 그러니까 건국의 아버지지 않습니까? 진짜 웃겨. 그리고 뭐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는 생을 이제 일생을 시위 국민들의 이 지탄을 받다가 뭐 결국에는 부하의 총에 맞아 이렇게 죽었던 그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에 공통점은 사실은 그 색을 마감했던 과정 자체가 굉장히 우울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객관적인 이 분명한 사실인데 오로지 그 미화하는 과정으로만 가고 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싶고 그 일단은 제가 이제 이 경제사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두 가지다 결론적으로. 네. 첫째는 이 한국 경제를 한강의 기적이다 이런 얘기 지금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 한강의 기적을 이뤄낸 주역이 누구냐? 지금 보면 이승만 대통령이 국부고 뭐 박정희 대통령이 정말 신처럼 추앙되는 이런 이 반면에 정말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일했던 실제 주역들은 바로 국민 여러분들이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또 하나는 정말 역대 이 정치 위정자들
이 했던 사실 자체가 뭐 그 이 방송을 쭉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이 외교 관계나 뭐 국방이나 이런 문제들을 쭉 보시면 사실 이 정치한다는 사람들이 이때까지 한 일들이 다 뭡니까 이게 다 미국한테 아부하고 사실 콩콩을 받아 먹으려고 이런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감이 달아나건데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오히려 저는 지금 더 잘 살고 있을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좀 위험한데요. 그 지금 다카키 마사오 딸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네, 좀 뭐 위험하죠. 저도 뭐 그 통합진보당 해산 되면은 저도 해산되지 않을까. 네? 신체가 해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말씀하신 걸 들으면 결국 이제 우리나라 역사가 한국 경제를 다룰 때 상당히 길진 않죠. 우리나라 대한민국 역사를 다 다룰 수는 없고 중요한 지점만 콕콕 집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안 그러면 경제사를 다 다루면 졸리고 좀 그래요. 중요한 것만 딱딱 집어서.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그러니까 목적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아, 우리가 왜 역사를 돌아봐야 되느냐. 특히 뭐 경제사라고 했을 때는 이제 경제 분야를 저희가 이제 첫 방송을 시작하는데 사실은 경제하면은 관심들은 많음에도 굉장히 또 어려워가지고 한편으로 이런 게 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인트를 콕콕 집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일단은 그 이제 경제의 역사를 살펴본다. 이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경제의 현재 나타나는 특징, 서민들이 왜 이렇게 힘드냐. 국민들의 우리 삶들이 왜 이렇게 어렵냐 이런 것들이 이제 왜 나타나는지 근본적인 문제를 좀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 좀 찾아보자. 그래서 그 현재 나타나는 특징이 뭐며 이것이 어떻게 형성되어 왔느냐 그래야지 이게 또 그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안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굉장히 역사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 현재 이제 한국 경제에 두드러지는 특징이다. 저는 이제 이거를 세 가지로 압축적으로 좀 표현한다면, 네. 첫째는 이제 대외 의존 경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제 사육 경제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청 경제다 이렇게 좀 세 마디로 압축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세 가지 대의존 경제, 사육 경제, 하청 경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대의존 경제는 지금도 워낙 많이 이야기되고 있잖아요. 네. 한국 경제 자체가 워낙 개방도 심하고 그리고 또 이제 무역 규모도 크다 보니까 나온 말 같은데 사육 경제, 하청 경제 이건 좀 정확히 애매모호한데요. 정확히 네. 애매모호하다. 애매모호하네요. 네네. 그 일단은 이제 대외 의존 경제 이건 굉장히 잘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제 요거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면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 이 무역 의존 현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그 일단 작년 2012년도 무역 규모가 뭐 1조 달러를 넘었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했었죠. 네. 그러면서 그 이제 한편에서는 수출이 굉장히 잘 되고 이런 얘기 지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 기본적으로 이제 무역 의존이다 했을 때는 한국의 어떤 경제 규모, 전체적인 경제 규모, GDP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네. 국내 총생산에 비해서 너무 이렇게 무역 규모가 상당히 비대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대표적인 예가 이제 에너지 수입이죠. 에너지 수입 의존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절대적이다. 그리고 이제 그 국산화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었다고들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좀 속을 들여다보면 이 실제로 이 상품을 만드는 기계라든가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는 부속 이런 것들은 사실 이 수입하는 게 또 상당합니다. 절반 이상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 때문에 굉장히 그 한국 경제가 구조적으로 대외 의존되어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사육 경제하고 하청 경제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사육이라고 했을 때는 그 길러진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동물인가요? 동물의 사육장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실 한국 경제가 누군가에 의해서 계속 길러져 온 경제다. 이런 측면에서 이건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이제 한국 경제가 굉장히 그 자본주의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가 이제 그 누군가에서 길러져 왔다고 했는데 당연히 그 누군가가 누구냐? 했을 때 그 자본주의의 가장 우두머리 패권국이라고 하는 거는 미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미국의 어떤 그 세계적인 의도 그 미국 중심의 세계 경제 질서 이 안에서 한국 경제가 끊임없이 길러져 오는 그런 과정이다. 그리고 구체적인 얘기는 이제 차차 좀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제 세 번째로 이제 하청 경제다. 이거는 뭐 하청기업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계.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한국 경제가 다른 나라 경제의 하청업체와 같은 사실 위치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말씀드렸죠. 대외 의존도가 굉장히 심한 것 중에서 그 어떤 기계라든가 부속의
의존도가 굉장히 심하고 이것을 다시 수출하는 구조다. 이게 뭐 그 사실 과거에 60년대, 70년대 초기 산업화 과정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 산업화 과정에서 흔히 이제 가공무역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그렇죠. 하잖아요. 이제 그런 구조가 지금 21세기에도 사실은 거의 이제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원청 업체, 그러니까 주문을 주는 업체는 미국이고 사실 하청받는 기업이 한국이다. 이렇게 좀 대응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구체적인 내용들은 또 차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이 세 가지 경제의 특징, 대의존, 사육, 하청 경제인데 그걸 좀 정리해 보면 한국 경제 일단은 화려합니다. 완일하고 성장했는데 실상은 대의존, 다른 데 의존하는 사람이 하고 또 내부를 싹 들여다 보니까 누구에서 미국에서 말씀하셨죠. 하청을 받아 누가 주지 않으면은 경제 성장이 안 되고 예. 그리고 그것도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길들여져서 갇혀서 한다. 이런 얘기네요. 예, 그렇죠. 한마디로 보면은 뭐 그러니까 겉은 이뻐 보이는데 속은 뭐 텅 빈 뭐 그렇죠. 속빈 강정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겉은 화려한데 국민들의 삶을 보면 딱 드러나지 않습니까? 다들 뭐 어렵다고 얘기하고 불경기네 어쩌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그래서 이제 그걸 한마디로 표현했을 때 속빈 강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럼 오늘 일단은 한국 경제사에서도 제가 중요한 지점만 딱딱 찍어서 말씀드렸는데 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거는 해방 직후 미군 전기, 예. 그리고 50년대 원조 경기, 예. 그리고 60, 70년대 이른바 진행된 산업화, 예. 예. 그리고 IMF 예. 이렇게 보면은 과정이다. 예. 그래서 요 지점들이 상당히 중요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오늘 해방서부터 50년대까지, 네. 그리고 60년대 70년대 박정희 정권 시대의 산업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산업화 이후에 IMF까지, 예. 그 다음에 이렇게 좀 볼 수 있겠다. 예. 그래서 되게 좀 길지만은 중요한 부분인데 정확히 찝어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일단은 이제 그 중에서 오늘은 좀 50년대 해방 직후부터 50년대까지 이 부분을 좀 살펴보고요. 예. 그 박정희 시대 요즘 말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특집으로 좀 편성해 보는 게 특집으로? 어떨까 네,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IMF, 요게 또 한국의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IMF 이후의 현재 상황까지 좀 이렇게 살펴보는, 그래서 총 한 3부작 정도? 3부작? 네, 이렇게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IMF는 뭐 저희가 IMF 갈 때 좀 외교에서 네. 검은 머리 미국인의 총 출동을 해서 완전 엉망이었다는 걸 했기 때문에 네. 그런 거와 다른 얘기를 해주실 거죠? 네, 그렇죠. 네네. 그럼 먼저 본격적으로 들어가죠. 짚어볼 점 첫 번째 해방 전후. 예. 일단 해방 전후 시절이 굉장히 중요한 게 아무래도 그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 63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출발할 당시 상황, 이것이 이제 한국 경제가 어떤 형성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시발점이기 때문에 그 당시의 어떤 여건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그 좀 먼 얘기이긴 하지만 해방 전후를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한마디로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한국 경제가 분단 때문에 이 에너지, 광물 자원 이런 것들의 이제 산업의 굉장히 필수적인 기본 요소죠. 이런 것들을 모조리 이제 해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 그때 당시에 딱 마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경제의 특징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이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외 의존성인데, 네네. 이게 아무래도 이제 분단이라는 것이 하나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지금. 이런 측면에서 좀 해방 전후를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근데 선뜻 이해가 안 되는 게 예. 북한 일단은 네. 지금 우리 나눠져 있지만은 대한민국보다 광물 자원이 훨씬 더 많잖아요. 세계적으로 네. 유명하고 뭐 그래서 뭐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뭐 북한의 사경원은 돈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요 정도의 광물 자원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이런 작물을 분단 때문에 남한이 같이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네. 이건 뭐 이제 이해가 돼요. 그런데 에너지라는 부분은 잘 와닿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뭐 한국이 북한한테 에너지를 받아 먹을 수 있는 거냐, 예를 들어. 그런 측면에서 이제 좀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 뭐 간단한 자료를 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은 이제 해방 전후 직후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이제 1948년 자료가 하나 있는데요. 그 조선은행 당시에 경제 연보를 살펴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당시가 미국, 소련
의해서 38선이 그어진 직후죠. 그래서 당시 이제 한반도 전역의 경제 상황을 표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당시 그 전력 생산의 92%,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인 거죠. 이거를 북한 지역에서 생산을 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주로 수력 발전이었죠. 대표적인 발전소가 그 압록강에 있는 수풍 발전소. 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굉장히 대규모 수력 발전소죠.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뭐 당연히 이제 광물 자원 중에 뭐 석탄 같은 에너지 자원. 이거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자료를 보면 99% 이상 의존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이제 산업에 반드시 필요한 철광석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99.99%. 그리고 철광석을 최초로 가공한 그 선철. 요거 같은 경우는 100%가 다 북한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었다 당시에. 예.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한마디로 남쪽에서는 자체적으로 산업 생산을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딱 분단이 된 거죠. 아, 그러니까 그런 조건에서 분단이 됐기 때문에 48년, 아니 그러니까 45년 해방 이후 48년 예. 요 과정에서 뭐 북한에서 많은 걸 우리 원래 그때 하나였으니까 그냥 그렇죠. 쓰다가 이제 분단이 딱 되니까 남쪽에 있는 공장들이나 산업은 완전 자생력을 잃었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로 여러분 다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를 들어 이제 분단이 딱 되니까 전력도 끊겨, 석탄도 안 와, 뭐 하다못해 뭐 철광석 같은 것도 없어.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공황 상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한국 그 한 38선 이남의 경제라는 게 자연스럽게 이제 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딱 되는 거죠. 그 필요한 외국의 원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38선 이남을 점령했었던 미국의 원조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됐던 거고, 그 여기에 이제 전쟁까지 겹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그나마 이제 남아있던 산업 시설이 전부 다 파괴가 됐었죠. 이거는 뭐 남쪽도 이루 말할 수 없고 북쪽도 마찬가지였다. 그 미국이 뭐 한반도 전역에 엄청나게 폭격을 했잖아요. 네네. 2차 세계대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폭탄을 한반도에 퍼부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뭐 거의 다 완전히 공황 상태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48년 분단이 된 이후에는 기본에 있던 것도 못하고 그때 전쟁까지 겹쳐서 완전히 아무런 것도 없었다. 예, 그러면은 이승만 그 당시 대통령은 네. 이걸 얻어오려면은 세계 제일 국가라고 자부하는 미국한테 예. 매달렸을 것 같고, 예. 원조하면 떠오르는 게 밀가루, 설탕 뭐 이런 거거든요. 예, 그렇죠. 이걸 얻기 위해서 이승만 나름대로 꽤 노력을 했겠는데요. 예, 그러니까 그 물품 중에 이제 다 좀 유명한 것들이 대부분 보면은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밀가루라든가 뭐 설탕, 면화 이런 그 소비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긴급 구호제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은 그 미국의 원조를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이 그 2차 세계대전 후에 뭐 마셜 플랜 이런 거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그 1950년대 후반까지 그 굉장히 그 전 세계적으로 원조를 많이 하죠. 근데 미국에게서 한국이 이제 받은 원조가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글쎄요. 뭐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 뭐 근데 우리나라가 일단은 분단도 됐기 때문에 땅이 작잖아요. 네. 인구도 예. 없고. 예. 그래서 그런 조건이라면 굳이 뭐 우선순위 봤을 때는 뒷부분이었을 것 같은데. 예, 근데 그 맞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요. 예. 실상을 보면 굉장히 의외입니다. 어떤 게 있냐면 그 미국이 1946년부터 62년도까지 원조를 쭉 합니다. 근데 이게 전 세계 원조를 쭉 하면서 원조를 미국이 한 나라 중에 한국이 1위예요. 그래서 한국이 1위. 그래서 전체 이제 총 한국이 받은 원조가 그 54억 3,400만 달러. 그래서 비율로 따지면은 미국이 전체 한 원조 중에 한 5.6%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이게 1등입니다. 1등. 그리고 2위가 보면 대만입니다. 대만. 오. 대만이 이제 44억 달러 정도 되니까, 근데 10억. 이게 규모가 굉장히 차이가 나죠. 10억 달러 이상.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당시 가치로 10억 달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돈이죠. 그래서 그 이게 이제 당시에 찰스 머피라는 그 미국인이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한 자료인데, 이게 이제 이 자료에 의하면 한국이 미국에게 받은 원조를 받은 나라 중에 1등이다. 그래서 굉장히 미국이 공을 많이 들였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죠. 좀 의외네요. 의외인데 그러면 미국이 이렇게 한국에 원조를 많이 했다는 것은 봐봐요. 사람들 관계에서도 내가 우리 김 씨한테 뭔가 잘해주고 이런다는 거는 너무 좋아하던가 아니면 뭔가 필요했을 텐데 미국 입장에서 마찬가지 아니었을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정말 한국을 사랑했던 거죠. 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 2차 세계대전 후에 이제 미국이 자본주의 이 진영으로 표현되는 이 사회에서
이제 사실상 우두머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사회주의 진영 그 이제 반대편이죠. 사회주의 진영에는 소련이나 중국 같은 이런 나라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미국이 그 흔히들 이제 50년대 이후를 냉전 체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냉전 전략 차원에서 유럽보다 오히려 아시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 이런 것들이 좀 파악이 되는 거죠. 그 중에서 특히 이제 한국을 중시했다. 그래서 아까 그 전에 말씀드렸던 그 찰스 머피라는 분이 만들었던 63년도 자료를 보면 예. 아시아가 유럽보다 이 자원이나 인구 등에서 굉장히 그 경제적인 발전 가능성이 훨씬 높다 전통적으로 이렇게 돼서 실제로 이제 미국이 원조했던 국가 중에 상위 10개국을 살펴보면은 그 4위에 터키가 있고요. 예. 6위에 그리스가 있고 8위에 브라질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세 개를 빼면은 전부 다 아시아 국가들입니다. 오.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이 유럽 지역보다 오히려 아시아 지역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 이런 것들이 여기서 딱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은 그 말을 쭉 보면은 결국은 그 당시에 우리 한반도가 세계 냉전의 최전방이었다 이 말씀이네요. 예, 굉장히 정확하신 지적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미국 입장에서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미국이 굉장히 그 사회주의를 당연히 꺾어버리려면 그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을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다. 그 이제 원조를 1위로 줄 만큼 그 정도로 많이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는 거고, 아까 그 이제 미국이 소비품 원조를 많이 했다고 알고 계셨는데 이것도 사실은 그 약간 다릅니다. 실제로 어떠냐면은 군사 원조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네네. 무기라던가 이런 것들이 실제로 전체 원조 중에서 한 70% 가량을 차지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경제 구호라고 많이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군사 원조 위주로 많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 이런 것들을 좀 보면 일제 강점기 때 네. 그 일본이 이제 그 한국을 병참 기지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대륙 침략의 하나의 어떤 기지 이런 것들로 이제 병참 기지화 정책을 시행을 했었는데 그 사실상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한국의 어떤 그 대공산권 하나의 어떤 전진 기지 형태로 해서 뭐 스타크래프트로 치면 하나의 어떤 그 굉장히 최전방에 있는 벙커인 셈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그런 거랑 사실 본질적으로 거의 유사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네요. 네. 듣다 보니 의문이 드는데요. 김씨님께서 계속 원조의 부정적 측면만 강조하시는 것 같은데 미국이 원조를 해줘서 먹고 살 수 있었던 게 사실이잖아요. 원조 안 받았으면 공산화됐을 텐데 우리나라 입장에선 그런 점들이 오히려 중요하지 않나요? 네, 전화 청취자 의견이신데요. 이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미국의 원조가 없었다면 전쟁 때 공산화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미국의 원조 없었다면 우리 다 굶어 죽었을 텐데, 너무 지금 부정적 얘기하는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그죠? 국민들이 미국 원조에 대해서 갖고 있는 대표적인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현상적으로만 보면 사실 이제 미국이 정말 고마운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상 이제 공짜로, 왜냐하면은 공짜로 물건을 막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이제 경제 원조를 보면은 미국이 이 어떤 원조를 했느냐 내용을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이 이제 오로지 그 소비품 원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밀가루,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밀가루, 설탕, 면화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데 이런 것들이 왜 우리나라로 들어올 수밖에 없었는가? 이걸 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 보면 당시 미국에 굉장히 남아돌던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안 팔리고 남아도는 그 쉽게 말씀드리면 한국에서 뭐 예를 들면 배추 파동이다. 그러면 막 배추 막 갈아엎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 밀가루, 설탕, 면화 이런 게 미국에서 그때 당시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국 농민들이 굉장히 그 뭐 당시에 가격 폭락 때문에 그 미국 정부에 굉장히 그 대책을 요구하는 이런 상태에서 이게 이제 한국에 들어왔던 거죠. 그리고 한국 국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진 원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국민들이 밀가루를 제발 좀 달라. 이렇게 해서 미국이 그럼 주겠다. 뭐 이런 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이 그 한국 국민들을 위해서 원조를 했다라면 오히려 저는 그 한국 경제 상황에 이 필요한 것을 원조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맞아요. 한국이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당장 주는 것도 고맙지만 다른 게 더 필요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 다른 게 뭐였을까?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국민 입장에서 이제 좀 살펴보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미국 입장에서 살펴봤지 않습니까? 미국 입장에서 막 농민들이 아우성을 치니까 원조 물품 중에 선택을 한 게 그런 거라는 거죠. 밀가루라던가. 그래서 한국 입장에서 그럼 도대체 뭐가 필요했냐?
좀 이거 살펴보면 당장의 뭐 소비품도 당연히 필요했겠죠. 근데 그렇죠. 실제로는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지 분단으로 인해서 오히려 뭐 에너지 자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원조해가지고 그 공업을 자체적으로 일으키는 이게 정말 사실은 그 중장기적인 과제를 그렇죠. 통해서 정말 필요했다. 이게 더 중요했을 것 같고 오히려 이제 기계라든가 기술 같은 이 중장기적으로 쓸모 있는 것들이 그 원조가 되면서 한국이 그 자기 힘으로 이 정말 일어설 수 있는 이런 게 이제 진정한 원조가 될 수 있었겠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도 있죠. 그러니까 그 뭐야? 물고기는 그렇죠. 물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고 이 떠먹여 주는 게 법을- 아니고 잡는 법을 알려줘야 된다, 사실. 그러니까 그래서 정말 이게 정말 진정하게 원조로 하려고 했으면 그 자국에 남아도는 걸 그냥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잘 살 수 있게끔 자기 힘으로 좀 이런 원조가 저는 필요했을 거라 보는데 이런 건 사실 없었죠.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생각해 보니까 대통령으로서 좀 생각이 좀 많이 없었네요. 그러니까 당장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라를 세운 초대 대통령이면은 나라의 장기적 발전을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걸 달라고 했어야지. 좀 생각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좀 국부라면 국부의 이름에 걸맞으려면 이렇게 좀 큰 그림도 그려주면서 중장기적 과제도 제시하고 그러면서 또 뭐 원조 물품도 막 제기 이런 것들이 필요했을 것 같은데 전혀 뭐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죠. 근데 저는 이제 더 희한한 일도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미국이 이제 원조 물자를 팔아서 생기는 자금이 그 이승만 정부의 예산으로 상당 부분 이게 사용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대충 자금이라고 부르는데 대충 자금? 네, 대충 자금? 대충 뭐 그런 건데 이게 한자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대신 충당해서 썼던 자금이다 이렇게 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정부 그러니까 예산이라고 하면 대충이 아니라?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그 예산이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세금을 걷어서 해야 되는데 세금이 없으니까 그때 당시에 뭐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금이 안 나오고 그래서 이 예산으로 사용했던 게 원조 물품 팔아가지고 나오는 그 예산을 가지고 이제 정부가 운영이 됐던 거죠. 그래서 그 역시 이제 뭐 당연히 정부 운영 자금이 없으니까 도움이 된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것 같은데 실상을 보면 굉장히 좀 어이가 없는 게 당시에 그 이 정부 예산을 사용하는 그 하나부터 열까지를 전부 다 미국이 다 승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예. 그 당시에 이제 그 미군정 당시에 경제 고문단이라는 게 있었죠. 네네. 그래서 경제 고문단을 운영을 하면서 한미 합동 경제위원회라는 기구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국 정부의 예산 편성부터 돈 10원 지출하는 것까지 이렇게 하나하나 완전히 다 그 장악을 하고 모두 다 이 최종 결제를 재가를 미국이 다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정부 운영을 하려면은 미국이 승인이 없으면 완전히 하나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태였다.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정부는 그냥 허수아비네? 그렇죠. 왜 원조를 하면서 굳이 미국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그럴까요? 그래서 미국이 구태여 그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과연? 그러니까 이제 신생 한국의 이 당시에 자립을 도와주기 위해서였다면 오히려 그 반대로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정부 운영도 잘 할 수 있게끔 국부라면 국부가 당연히 잘 하지 않았을까요? 국부에 걸맞는 인물이었으면. 그러니까 이제 좀 그러네요. 아, 그렇군요. 좀 황당하네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을 국부라고 하는 좀 우리나라 역사가 좀 부끄러운데 어떻게 보면은 그냥 대충 자금 대충 쓰려고 했던 이승만이 1960년대 쫓겨난 게 그나마 다행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그 이승만 대통령이 당시에 그 정말 이 한국 국민들이 어떻게 하면 일어서겠는가 정말로 힘차게 어렵고 갓난한 대한민국. 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아무런 고민이 없었다. 사실 저는 좀 이렇게 보고 그냥 오히려 이제 미국이 던져주는 콩고물이잖아요. 정말 그렇죠. 콩고물입니다. 미국에서 남아도는 거 이런 거 이제 대충 떼우면서 장기 집권 해가지고 자기 권력욕만 채우려고 했던 뭐 그런 셈이죠. 사실 결과적으로 보면. 그래서 정리하자면 그 미국 입장에서 굉장히 그 한국에 대한 원조가 철저하게 그 미국의 어떤 그 냉전 전략 그리고 특히 이제 아시아권에 대한 어떤 미국의 전략 여기에서 한국이 정말 미국의 어떤 최전방 그 벙커로서 그런 이제 측면으로서 관리되고 이런 측면이 굉장히 강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오히려 진실에 가깝죠. 한반도가 어쨌든 일제 강점기나 해방 이후나 대륙 진출 아니면 뭐 전초전으로서 교두보로 이용되는 건 똑같네요. 뭐 참 씁쓸한데 어쨌든 미국에서 그 많은 물자 원조 물자 미국에 남아도는 원조 물자가 한국에 들어왔으니까 그 파급 효과도 상당히 컸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사실 이제
그 밀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우리 국민이 요구해서 들어온 게 아니었잖아요. 네.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사실 밀가루라던가 그 이런 것들이 국산 밀이 다 있었어요, 그죠? 그 면화라던가 이런 것도 다 국내에서 다 재배가 됐던 것들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미국에서 공짜 이 품목들 막 들어오니까 밀농사 짓거나 뭐 면화, 사탕수 이런 거 농사 짓던 분들이 다 싸그리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공짜로 미국에서 들어오니까 무슨 수로 이걸 짓겠습니까? 완전 다 망했다. 이렇게 1차적으로 좀 이런 효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농가들 다 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근데 역사는 반복된다고 지금 똑같아요. 미국산 쇠고기 뭐 이런 거 싼 값에 들어오고 뭐 들어오니까 다 망하잖아요. 네, 그렇죠. 야, 이때부터 개방 정책으로 인한 네. 개방이라고 할 수도 없겠지만 이게 상당히 피해가 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미국산 농산물 때문에 이 굉장히 그 농업이 자생력을 지금 완전히 사실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원인이 그때부터 이미 이제 시작됐던 거죠. 해방부터 시작되었다. 네. 그래서 게다가 이제 그 미국이 밀가루, 설탕 이런 원조 물자를 배분하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어떤 특정인에게 몰아서 헐값으로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이제 삼성 창업주 이병철 씨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원조 물자를 배정 받을 수 있던 그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사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미국하고 친한 사람이거나. 그렇죠. 정권의 어떤 연줄이 있거나, 그렇죠. 미국과 연줄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받았을 거 당연히 이제 그렇고. 그래서 이거를 받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 이를테면 로또죠, 사실. 그때 당시 로또다. 공짜나 다름없는 원조 물자를 이제 가공을 해가지고 국내에다 팔면은 시장 가격보다 싸게 팔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무조건 다 이제 팔리는 거고 굉장히 떼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이제 이익을 벌 수 있는 그런 구조였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당시에 그 이 원조 물자를 받기 위해서 엄청나게 줄을 댔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정경유착의 하나의 시발점, 지금도 뭐 굉장히 심각한데 이런 것들이 시발점이 다 그때 생긴 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정경유착도 해방 전후, 해방 후에. 그다음에 개방 농종도 할 수 없지만 어쨌든 농업의 문이 열리는 것도 해방 전후. 예. 참. 씁쓸하네요. 그러면 이제 또 이 원조 물자 말고 제가 또 그 역사 공부하다 보니까 일본 놈들이 패망하고 나갔으니까 남은 재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 못 가져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재산을 분배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심각하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떤가요? 예, 그러니까 이건 뭐 한국사 공부를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은 다 들어보셨을 텐데 적산불화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적산이라고 하면 적의 재산이다 이런 뜻인데 이거를 이제 민간에게 돌려준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그 미군전 때부터 시작해서 이승만 정권이 그 이제 단독 정보가 수립이 되고 이거를 이제 계속적으로 아까 그 말씀드렸던 한미합동경제위원회 이를 통해서 계속 집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게 적산불화 이걸 받았던 또 대상, 그러니까 아까 이제 원조물자 배정하는 것처럼 이런 네. 이제 이 적산불화를 하는 대상도 우선순위가 이제 미군정이 관리를 해요. 그래서 귀속사업세 소관 고문관이라는 사람이 이제 하게 되는데 이 당시에 그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귀속재산을 받았던 사람들을 귀속재산 관리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정한 것이 굉장히 문제가 당시에 됐었죠. 귀속재산 관리인. 다시 한번 좀 정확히 설명해 주죠. 네,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요. 귀속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일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미군정에서 이제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 미군정에서 임명한 관리인이에요. 그래서 이 관리인이 일제강점기에 그 일본인이 운영하던 사업체에 고용되어 있던 한국인 종업원 또는 이제 연고자인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사업체와 그러니까 이제 적산으로 분류되는 그 사업체와 유사한 업종에 종사하고 있던 한국인 기업가. 뭐 이를테면 일본이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설탕을 만들던 기업이었다. 그러면 일본이 이제 망했어요. 그럼 이제 나갔지 않습니까? 도망갔는데 그것과 유사한 업종에 종사하고 있던 한국인을 이제 한국인에게 그걸 주는 거예요. 이런 식이었던 거고 또는 이제 그렇지 않으면 이제 또 이 적산불화를 누가 받을 수 있었느냐? 영어나 일본어를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그 적산불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잘 보면 일본인이 운영하던 사업체에 고용되어 있던 한국인 종업원. 이 사실상 보면은 이게 주요 한국인이라고 하면 그 어떤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얘기죠. 일반적인 노동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일반적 노동자가 아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뭐 예를 들면 사장 밑에 어떤 부장, 뭐 이런 급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간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실상 보면은 다 친일파다. 그리고 일제 강점기 한국인 기업가나 그 자산가. 말이 좋아 자산가지. 사실 보면은 그 당시에 돈 벌 수 있는 사람이 뭐 누구겠어요? 다 친일파지. 그리고 영어나 일본어를 잘하는 사람. 누구겠어요? 일본어 잘하려면 물론 이제 일본어 다 배우지만 그 당시에 능통하고 통역까지 될 정도면은
똑똑하고 뭐 공부하고 그렇죠. 뭐 막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 보면은 일본하고 친했던 사람들. 그렇죠. 다 그렇다. 그러니까 당시에 어떤 그 국민 이걸 적산을 국민들 전체를에게 나눠줘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다 보면은 이제 일본과 미국에 관계된 사람들한테 그 나눠줬던 거고 결국에는 국민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농민들과 이 노동자들에게는 하나도 돌아간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뭐 지금처럼 아니어도 뭐 지금처럼 뭐 공개 입찰 이런 건 아니어도 좀 공표하고 이러면서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었나요? 뭐 몰래 했나요? 이제 당시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공개 입찰을 했어요. 그러니까 공개 입찰 형식을 띠고는 있었는데 굉장히 그 공개 입찰하면 요즘 시절로 말하면 누구나 가서 입찰할 수 있고 네. 뭐 이런 걸 상상을 하실 것 같은데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예를 들어 공개 입찰을 하려고 그래도 누가 합니까? 뭐 다 돈 있는 사람이 가서 하잖아요. 예를 들어 뭐 저 같은 사람이 어디 가서 뭐 명함이나 내밀 수 없죠. 그러니까 근데 해방 직후에 공개 입찰을 한다. 그러면 그 당시에 돈이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또 일제 일본하고 강점기에 친한 사람. 그렇죠. 재산을 모았던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뭐 독립운동을 했겠습니까? 뭘 했겠습니까? 뻔한 거죠, 뭐. 자, 그 귀속 재산 관련 얘기했는데 아까 좀 공부하시는 거 보니까 적산불화, 그러니까 일본 재산을 받은 사람 이름만 들어도 꽤 알만한 재벌도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예, 이 표를 잠깐 제가 볼게요. 이게 네. 보면 한국 재벌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이 어떤 기업을 불화받았는가, 그리고 지금 그것이 어떤 기업으로 남아 있는가 이걸 정리한 표인데 이를테면 지금 뭐 삼성그룹의 이병철 씨 있죠. 네네. 이 사람이 당시에 그 이 적산불화를 받은 기업이 조선화재보험, 화재보험. 조선화재보험, 그러니까 보험회사죠. 네. 이게 이제 일본인이 운영하고 있던 회사인데 이거를 불화를 받아요. 이게 지금의 삼성화재예요. 오. 그리고 조선생명보험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일본인이 운영하던. 이게 지금의 삼성생명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제 명동에 3월 백화점이라는 유명한 백화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네. 이게 지금의 신세계 백화점입니다. 오. 그러니까 그 이 삼성그룹의 이 시발점 이 다 보면 일본인 재산을 받아서 지금의 이제 이 국내 최강의 어떤 굴지의 재벌이 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현대그룹도 유명하죠. 정주영 씨. 네네. 이 정주영 씨도 보면 조선 이연 금속이라는 회사의 인천 공장이 있었어요. 네. 이거를 불화를 받아서 지금의 이제 인천에 가면 인천 제철소가 있습니다. 인천 네네. 제철 이렇게 좀 돼 있고 SK그룹 같은 경우는 뭐 최종건 씨가 이제 창업주인데 이 사람이 당시에 이제 그 일본인이 운영하던 성경직물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받아요. 이게 이제 지금의 SK글로벌 좀 이렇게 돼 있고 그 한국에 또 맥주 공장들 다 있지 않습니까? 뭐 하이트 맥주 뭐 이런 거. 이 다 보면은 다 일본인 회사였습니다. 뭐 그 하이트 맥주 지금 이제 창업주가 박경규 씨인데 이 사람이 그 대일본 맥주라는 맥주 공장을 받아가지고 지금의 이제 하이트 맥주 이렇게 좀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두산 오비 네. 네? 여기 이제 이 사람이 박두병 씨인데 네. 이게 이제 소화 기린 맥주 요 회사를 받아가지고 일본 맥주. 소화 기린 딱 일본 냄새 나죠. 그렇죠. 요걸 받아가지고 이제 오비 맥주 이렇게 됐다가 지금 이제 매각이 됐죠. 네. 뭐 이런 것들이 다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재벌들이 이미 그 시발점이 다 어디에 있느냐 다 이제 미국에 줄대 가지고 적산불화 받아 가지고 한마디로 이제 싸게 받아서 이렇게 다 한 거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그 이걸 공개 입찰을 할 것 같으면 지금 같은 경우는 그 뭡니까 많이 써낸 사람이 이걸 받는 거잖아요. 네. 쉽게 말씀드리면 돈을 많이 써낸 사람이 이걸 입찰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또 어이가 없는 게 당시에 보면은 그 공장 설비 이를테면은 그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게 뭐 조선화재보험이다 그러면 이런 회사가 있었어요. 이런 네. 회사가 그 당시에 평가하던 금액의 한 10분의 1 정도 수준으로 낙찰이 됩니다. 그건 뭐 예를 들어 100만 원짜리였으면 공장이 10만 원에? 10만 원에 낙찰을 받는 거죠. 그것도 이제 그 돈을 일시불을 내는 게 아니라 15년간 나눠서 내는 거예요. 그 정부한테. 거저 주는 거래?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그 15년 후면은 이제 47년도를 기준으로 보면은 15년 후면은 61년인데 이때까지 물가가 거의 한 300배 정도 뜁니다. 근데 물가가 300배 정도 뛰는데 재산 불화를 받은 그 가격 자체는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물가 반영을 안 했던 거죠. 그럼 뭐 물가가 300배 뛰었으니까 거의 공짜죠, 사실. 그래서 그 뭐 알만하죠. 이 재벌들이 그 출발점부터 얼마나 많은 특혜를 받았느냐. 예. 우리 부모님이 좀 돈이 많으셨으면 어르신들이 나도 재벌 됐겠는데요. 예. 어쨌든 결국은 한마디로 미군정이 친일파를 살려주고 이게 저희 정치 분야에서 한참 얘기했지만 친일파를 친미파로 바꿨다 얘기했는데 친일파를 살려주고 그들에게 재산을 나눠준 셈이네요.
그렇죠. 이제 미국이 친일파를 청산하지 않고 미군정에 그대로 고용했던 거, 뭐 이런 거나 또 이제 이런 게 이제 친일파의 목숨을 살려줘 가지고 자기 기반으로 자기 지지 기반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당연히 이제 죽어야 될 운명인데 그 반민특위 있지 않습니까? 반민특위에서 죽어야 될 운명인데 미국 군정이 다 살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에게 아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 또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또 정부로부터 재산을 받는 게 또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뭐 이제 당연히 또 이승만 정부나 미국 쪽에 연줄이 있어야 됐다. 그래서 미국과 또 친해야만 또 기업 활동하는 데 당연히 유리했겠죠. 자연스럽게 이제 그 미국과 친한 친미 집단이라고 표현되는 이런 집단들이 이제 조성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적산부라하는 과정에서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의 이 자기 지지 기반을 마련하는 이런 효과까지 이제 나타냈던 거죠. 네. 말씀은 잘 알겠는데요. 돈 벌고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 돈 투자해서 재산 불화받고 기업 경영한 것이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너무 매도하는 것 같아서 아쉽네요. 현 시점에서 보면 재벌들이 경제 성장에 기여한 측면도 분명히 있는데요. 제대로 평가를 했으면 합니다. 청취자분의 말씀은 초창기 재벌이 자기 돈 투자해서 로또, 그러니까 뭐 우리가 로또 당첨했다 했는데 그럼 불화 받은 것도 뭐가 죄가 되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초창기 재벌이 자기 돈 투자해가지고 로또 당첨된 게 뭐가 죄냐? 그것도 하나의 능력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제 이 부분이 좀 다음 편 박정희 경제 이때 좀 다루어야 될 내용이긴 하지만 조금 말씀드리면 일단 좀 저는 이게 좀 넓은 안목에서 좀 봐야 되지 않냐 좀 싶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안목을 가지고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가 어떤 상황이었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김구 선생님 같은 분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그 일제 강점기에서 해방될 때 그 외세가 개입해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분단이 되고 이런 과정에서 민족이 해방되었는데 그 자주 독립국가 건설에 굉장히 그 먹구름이 끼어 있는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한편에서는 굉장히 그 민족의 어떤 당시에 민족 해방을 위해서 엄청나게 많이 일본과 싸우면서 일본 제국주의와 싸우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여전히 그 당시도 이 자주 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 싸우던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이 미군정이라는 굉장히 그 어수선한 사회 이 분위기를 이용해가지고 굉장히 그 기회를 틈타서 재벌이 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일제가 남기고 간 재산 이게 이제 그들이 이제 불화 받을 수 있었던 게 해방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받았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과연 그 이들이 재산을 불화받을 자격이 있는가? 이런 것들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해방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가라는 겁니다. 돈 있다고 다 이걸 그냥 받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당연히 이제 이 재산을 헐값에 가져가는 게 전체 이 우리 민족 차원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합당하냐. 오히려 그 일제가 남기고 간 재산하고 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게 그 제국주의로부터 가장 심각한 피해를 당했던 농민들이나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이 골고루 그죠? 민족 전체가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사용돼야 되는 게 당연히 맞는 거죠. 그런데 굉장히 돈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다 사리사욕을 채우는 이런 용도로 완전히 전락을 했다라는 겁니다. 참 씁쓸합니다. 그 모습이 뭐 저는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 김 씨가 말씀하신 부분을 우리 청취자분들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좀 좋은 의견이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저희가 경제사, 한국경제 처음 얘기하면서 경제사 해방 전후 요 경제 부분을 얘기했는데 이 부분을 좀 들어가 정리를 해보면 미국이 일단 우리가 그 해방 이후의 경제 특징 원조 경제, 그 다음에 뭐 원조 경제 적산불화 이런 과정들이 다 미국이 껴 있습니다. 껴 있는데 미국이 원조를 하면서 이제 그 미국의 입장, 미국이 원조를 대한민국에 줬어요. 그 효과를 보면은 이런 효과가 있었을 것 같아요. 미국 내 농산물 가격이 안정화됐을 거다. 그래서 이 미국 농산물 가격을 자체 안정화시키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원조를 줌으로써 한국 정부 운영에 개입할 수 있었다. 그렇죠. 라는 것이고 세 번째, 저는 이 세 번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미국 고마운 나라야. 해방까지 시켜주더니 우리가 잘 먹게 해주네. 이 지점까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까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 굉장히 중요한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미국 관리들이 당시에 이게 원조 정책 이거를 어떻게 평가했냐면 미국인이 만들어내는 최고의 발명품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이제 원조 정책 자체가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효과가 좋은 대외 정책이었던 셈이에요. 그러니까 뭐 원조를 하면서 자기 나라 문제도 해결하고 밖에는 자기 지지 기반까지 만들어내는 이런 이제 효과까지 냈으니까 일석 뭐 아까 말씀드린 건 일석 한 3, 4조 정도 되는 거죠. 저거죠. 예. 일타 쌍피가 아니라. 일타 쌍피가 아니라 일타 쓰리피네. 그렇죠. 막 그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부연 설명해 드리면 그러니까 이제 분단을 통해서 굉장히 분단이라는 과정이 한국 경제가 지금도 대외 의존 경제가 되어 있는 이런 사건의 굉장히 시발점, 근본 원인이 되었고 또 이제 분단을 만들어낸 미군정의 정책 자체가 한국 농업의 파탄의 근본 이제 시발점이 됐다. 그리고 또 농산물이 이제 한국 농업이 자기 자생력을 잃어버리면서 농산물을 또 지속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상황. 이런 걸로 내몰리게 됐고. 게다가 이제 미군정 시기가 원조 물자를 가공해서 판매하는 시기의 재벌의 어떤 기업 환경, 기업 운영 방법. 그러니까 외국에서 물자를 들여와서 가공해서 다시 수출하는 이것에 또 하나의 시발점이 됐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이 분단과 미군정 시기가 굉장히 한국 경제를 사실상 규정하는 데서 엄청나게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왜 해방 전후에 경제 얘기를 할까? 뭐 70년도 가까이 된 그 얘기를 할까 했는데 상당히 먼 과거의 일인 듯 하지만 지금 정리해 주신 말씀을 들어보니까 현재 한국 경제가 갖고 있는 구조적 문제의 씨앗을 다 잉태하고 뭐라 해야 되나 싹을 피웠던 시기다. 네, 그렇죠. 이런 말씀을 봅니다. 참 해방이 되어서 좋았으나 이 결과가 또 다른 사람에게 좋아지는 결과가 되는 이런 아픔이 반복되었는데 어찌되었건 저희가 오늘 다뤘던 경제 첫 번째 부분의 내용은 지금 한국 경제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해방 전후에서 시작됐다. 해방 전에 미군정과 원조 정책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제 시간 처음 했는데요. 우리 경제사 전문가 김씨 선생님 모시고 김씨님 모시고 해방 이후서부터 50년대 원조 경제까지 살펴봤습니다. 주권방송을 아끼시는 해내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권방송이 평화통일과 주권회복을 위한 진보 언론의 사명을 안고 출범한 지 3년이 다 되어갑니다. 지난 3년간 왜곡된 역사의 진실을 알리고 민족 번영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주권방송에 보내주신 결의의 성원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역사의 진보와 민족의 통일을 향해 쉼없이 달려가겠습니다. 주권방송이 더 힘차게 달리기 위해 해내외 동포들을 주권방송의 새로운 주주로 모십니다. 참여 방법은 주권방송 홈페이지 615tv.net에서 주식 인수하기 배너로 들어오셔서 인수증을 내려받아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해내외 동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으로 평화통일 진보 언론답게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많은 분들 과거 얘기가 아니라 현재와도 이어지고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경제사 시간에는 박정희 이후서부터 현재까지 경제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23번째 방송 청취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살고 있지 않나 양심과 정의가 넘쳐 흐르는 이 땅 식민 독재와 맞서 싸우다 감옥에 갔거나 어디론가 사라져간 사람들은 말고 하루아침에 위대한 배신의 칼을 휘두르는 저 민주인사와 함께 우린 너무 착하게 살고 있지 않나 우린 바보같이 살고 있지 않나 대한민국 우리의 공화국 우린 여기 함께 살고 있지 않나 거진 민주 자유의 구호가 넘쳐 흐르는 이 땅
고단한 민중의 역사, 허리 잘려 찢겨진 상처로 아직도 우는데, 군림하는 자들의 배부른 노래와 피의 채찍 아래 마른 무릎을 꺾고, 우린 너무도 질기게 참고 살아왔지. 우린 너무 오래 참고 살아왔어. 아, 대한민국, 저들의 공화국.